혹시 독을 품은 시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이야기, 바로 시인 김영랑의 세 가지 얼굴입니다. 서정 씨의 대가로만 알려진 그가 대체 어떻게 독을 품게 됐을까요?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죠. 자, 바로 이분입니다. 시인 김영랑. 아마 많은 분들이 그를 섬세하고 아름다운 언어의 마술사, 이런 이미지로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 그 시들을 보면요, 아주 잘 닦인 보석 같죠.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오늘의 핵심 줄머리 나옵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온화한 아름다움을 노래하던 시인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독을 품어야만 했을까요? 심지어 그걸 방패로 삼았다고요?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좋아요. 그럼 그의 첫 번째 얼굴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바로 순수함 그 자체, 오염되지 않은 아름다움을 노래하던 시절입니다. 제목부터가 너무 예쁘죠? 속삭이는 햇발의 세계. 샘물이 혼자 웃으며 가는 길. 와, 이 구절만 봐도 느낌이 오지 않나요? 그의 초기 대표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의 한 부분인데요. 정말 부드럽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그대로 전해지죠. 봄날의 햇살, 졸졸 흐르는 샘물 소리, 이런 이미지들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가 단순히 예쁜 풍경만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건요, 이 시가 외부 세계를 그리면서 동시에 시인의 내면을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것들로만 내 마음을 채우고 싶어 하는 어떤 강한 열망이 느껴지는 거죠. 오염된 건 다 싫고 오직 아름다운 것만 보겠다는 그런 마음이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김영랑의 초기 시세계는 어지러운 현실은 잠시 잊고 이 아름다운 시어들은 통해서 완벽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려는 시도였던 셈이죠. 시 안에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만든 거예요. 하지만 시인의 세계가 여기서 멈췄다면 우리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었겠죠? 자, 이제 그의 두 번째 얼굴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여기에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해요. 바로 찬란한 슬픔의 기다림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영원한 건 없잖아요. 아름다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완벽한 세계에만 머물러 있던 시인은 모든 것이 피었다가 결국엔 진다는 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아마 이 구절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그의 대표작 모란이 피기까지 내내 마지막 구절이죠. 아니 근데 슬픔이 어떻게 찬란할 수 있을까요? 정말 모순적이지 않나요? 바로 이 한 단어, 찬란한 슬픔에 시인의 변화된 세계관이 전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 찬란한 슬픔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그냥 슬프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모란이 지고 나면 너무 슬프겠죠? 근데 그 슬픔은 반대로 생각하면 모란이 피었을 때 그 기쁨과 아름다움이 얼마나 찬란했는지를 증명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슬픔마저도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거죠. 아, 정말 멋진 역설이에요. 여기 표를 보시면 시인의 이 복잡한 마음이 딱 보이죠. 한쪽에는 모란이 피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 꽃이 져버렸을 때의 상실감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감정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있기에 존재하는 거죠.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피어난 순간이 더 소중하고 또 져버렸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더 찬란하게 기억되는 거죠. 정말 깊이가 있죠? 자, 이렇게 순수한 아름다움의 세계에서 출발해서 찬란한 슬픔의 미학까지 이해하게 된 시인. 이제 정말 깊어졌구나 싶은데 시대가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그의 마지막 얼굴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예술이 어떻게 정신적인 저항, 일종의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독을 갑옷처럼 차고입니다. 와, 이 두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그 변화가 정말 극명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왼쪽에 그 부드럽고 서정적이던 시어들이 오른쪽에서는 얼마나 날카롭고 단호한 결의로 바뀌었는지.
시인의 내면에서 정말 거대한 폭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갔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새로운 목소리예요. 내 외로운 혼을 건지기 위하여 독이 든 잔이라도 그 자리에서 마셔버리겠다. 와, 이건 정말 더 이상 외부의 아름다움 같은 것에 기대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오직 내 안에 있는 숨겨난 영혼, 그것 하나만이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겠다는 정말 비장한 결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독이 진짜 마시는 독은 아니겠죠. 이건 하나의 상징이에요. 더러운 세상과 타협하고 구차하게 사느니 차라리 파멸을 택하겠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극단적이고 강력한 정신적인 방어막, 그런 결의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시가 쓰인 때가 1939년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 말, 우리말을 쓰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던 그야말로 암흑기였잖아요. 이런 시대적 배경을 알고 나면 이 시는 그냥 문학작품이 아니에요. 이건 자신의 혼을 지키려는 한 인간의 정말 치열한 저항선언인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시인의 시선이 이제 외부의 아름다움에서 오직 내면의 순결함으로 완전히 옮겨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인의 세 가지 얼굴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 길고 험난했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가 남긴 유산이 뭔지 한번 정리해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김영랑 시인의 여정, 딱 이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처음엔 순수한 아름다움만을 노래했죠. 그러다가 아름다움은 결국 사라진다는 걸 깨닫고 그 슬픔까지 끌어안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갔고요. 그리고 마침내 어떤 어둠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내면의 순결함을 지키겠다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한 여정이죠. 결국 김영랑 시인이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게 아니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아름다움도 물론 좋지만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진짜 아름다움. 궁극의 아름다움은 바로 외부의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그 타협하지 않는 영혼, 그 자체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끝없는 타협을 강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김영랑처럼 독이라도 차겠다는 각오로 지키고 싶은, 결코 더럽히고 싶지 않은 여러분만의 보석은 과연 무엇인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